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되며 20대 대선의 대진표가 갖춰졌습니다. 다자구도로 본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앞으로 선거전이 더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두 분과 함께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까지 최종 후보가 이제 선출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많은 과제를 받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해 가야 할 것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첫 행보에 대해서 좀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후보 선출 후의 첫 일정이 새벽에 가락시장 방문이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로 이해하셨습니까? 보통은 후보 확정되고 나면 그 다음 날 현충원을 방문한다던가 이런 행사들을 제일 먼저 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좀 마음이 좀 급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여론조사 지지율이 하락 추세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어렵게 이겼다. 예상보다 정말 힘들게 이겼다. 이런 이제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 여론의 분위기를 좀 돌려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됐죠.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가장 또렷하게 내세운 게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본다면 가락시장을 방문해서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면서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성,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 반대하는 후보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을 갖다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지도 이제 중소상공인들이 이번 투표에서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갖다가 몰아주십사 하는 또 그런 구애의 또 행동이기도 하죠.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와 대척점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구도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행보로 가락시장을 첫 방문지로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렵게 이긴 만큼 여론 분위기를 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 현충원보다는 더 급하게 가야 하는 곳이 이곳이었다. 민심의 현장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죠. 의견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상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죠. 이제 예. 그게 어제 이제 후보로 이제 확정되면서 연설을 하면서 앞으로 이재명 후보와의 이제 각을 어떻게 세웠냐면 상식 대 비상식, 예. 그리고 그 합리주의자 대 포퓰리스트라고 이제 그 싸움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사실 자영업자, 그다음에 시장 상인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국가가 좀 돈이 있다면, 재원이 있다면 좀 어려운 분들을 좀 더 구제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또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상식과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전 국민한테 또 골고루 또 나눠주자, 이것을 비상식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또 포퓰리즘이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 가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이 후보 연설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와의 구도를 잡았던 것을 또 명확하게 한 측면을 좀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도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선출 이후에 처음으로 상견례를 한 모습, 긴 시간 이제 그 만남 이후의 내용들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내용 중에 가장 좀 이목이 끌렸던 부분이 비단 주머니 20개를 보여드렸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보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간 비단 주머니가 과연 어떤 것일 것이냐, 거기에 뭐가 있을 것이냐, 이 궁금증이 많은데 숫자도 20개나 줬고요. 더 이제 공개를 했는데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3개였나요? 근데 그 사이에 한 17개가 또 늘었는데, 그 보면은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이제 대장동 프레임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대응책, 또는 지금 이제 2030 세대 에게 분명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면이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2030 세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일 거라고 추측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비단 주머니가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과 예를 들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는 것과 윤석열 후보가 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비단 주머니를 받은 사람이 이번에 윤석열 후보 혼자냐? 그게 아닙니다. 지난 9월 달에 최재형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비단 주머니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비단 주머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얘기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단 주머니 문제가 궁금하지만 물론 궁금합니다. 근데 궁금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까지 지지율이 뭐 과거 잘 나올 때 50%까지 올라갔던 분이 이번 경선에서 정말 그 지지율이 그렇게까지 30%까지 떨어질 줄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떨어진 게 다 뭐 때문에 떨어졌나요? 본인의 말실수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비단 주머니를 받는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되지만 이제까지 윤석열 후보가 그 수많은 말실수들로 인해서 마지막에 진짜 개사과로 정점을 찍었는데 비단 주머니를 푼들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그 상황이 돼봐야지 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저는 비단 주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 과연 윤석열 후보가 그걸 전달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받은 사람이 그걸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비단 주머니 내용 뭐 혹시 뭐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글쎄 비단 주머니 내용을 저한테는 안 알려줬는데 그 비단 주머니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뭐 20개라는데 그것도 뭐 다 준 것 같지는 않고 2주간 사용할 분량만 일단 줬다는 것 같은데. 그때 뭐 2차적으로만 보여드렸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선거가 이제 양쪽 진영이 후보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크게 한 3단계로 본다면 이제 후보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12월 말까지의 단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2월 15일부터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2월 15일, 그다음에 2월 15일부터 이제 3월 9일까지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 네. 이렇게 한 3단계로 나눈다고 볼 때 12월까지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까지 국민들의 이제 지지 의사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하면 1월 달부터 그 지지의 어떤 그 지지 의사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국 12월 때까지 어떻게 마음을 얻어낼 것인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재명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됐지만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을 빠르게 흡수해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좀 더디고 있고 예. 이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어떤 당원 득표를 가지고 1위로 확정이 되긴 했지만 사실 여론조사에서 밀렸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의 반대했던 지지층들을 흡수할 것인지를 12월 말까지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선은 선대위 구성,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4명의 후보들의 각자 이제 장점들이 다 있으셨잖아요. 예. 뭐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선대위에서 편성 어떻게 할 것인지, 선대위원장을 누구를 모실 것인지, 그다음에 그 12월까지 어떤 그 중도의 외연 확장. 아까 이준석 당 대표는 오히려 세대 확장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2030 세대 확장. 그다음에 특히 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강세인 지역이 지금 경기도 지역이에요. 이 경기도 지역을 어떻게 지지세를 확보해낼 건지 이런 등등의 문제를 12월까지 신속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여러 가지 전략적 협의가 있지 않았겠느냐. 비단 주머니의 내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심 하락하고 있는 민심을 다시 끌어안고 중도층의 표심까지 가지고 오는 게 이번 경선에서 그 당원과 여론조사에서의 그 표차에 있어서의 주어진 과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다른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것들을 내 것으로 끌어 모아서 그 중도층까지 가지고 오는 그 부분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팀을 통해서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높은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가지고 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원팀 과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의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역 컨벤션 효과다라고 할 정도의 후폭풍에 휘말렸죠. 예. 이거 극복하는데 한 2, 3주 걸렸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의 원팀은 상대적으로 저는 쉬웠다고 봐요. 왜 쉬웠냐? 사람을 잡으면 됐습니다. 이낙연 후보, 뭐
뭐 선대위원장 이런 사람을 잡으면 그래서 3주 걸려서 잡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원팀 분위기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예. 뭐 완벽한 원팀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런데 홍준표 후보를 잡는다고 원팀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즉 홍준표 후보가 2030 세대에게 굉장히 어필하고 그래서 2030 세대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네. 분석하기보다는 네. 2030 세대가 홍준표를 찍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제 2030 세대가 당을 보고 찍은 게 아니라 우리는 홍준표의 그런 말들, 그다음에 분위기, 어떤 느낌 이런 걸 가지고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경선을 통해서 뭐 지금 청년 세대들이 그런 비아냥까지 하는데 국민의힘이 아니라 노인의 힘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람을 잡는 문제가 아니다. 2030의 마음을 갖다가 안아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처럼 원팀처럼 뭐 이낙연 후보 데려온다고 뭐 그렇게 해서 해결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본질적인 또 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2030 세대들이 투표를 했던 건 홍준표 후보가 아니면 국민의힘은 아니다. 이런 의미였다라고 보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원팀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그 지지층을 고스란히 다 가져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람을 데려오면 그 세력이 쫓아올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의힘은 홍준표 후보를 데려오더라도 홍준표 후보가 할 수 있는 역할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2030 세대의 마음을 가져오는 게 포인트인데 이제까지 안 되던 2030의 마음을 홍준표 후보 데려온다고 또는 거기 공동 선대위원장 안 친다고 그 마음이 쫓아오느냐.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윤석열 후보가 기존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2030 세대의 그 반감에는 그런 평가까지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 수습하려면 네. 시간이 생각보다 꽤 걸릴 수 있다. 좀 더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단순히 사람 간의 원팀의 완성이 실제로 이제 그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표까지 다 끌어오는 데는 민주당보다 훨씬 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이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좀 더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낙연 후보와 이제 그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제 무효표 문제 가지고 이제 당무위원회 소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분란을 다시 겪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지층의 이제 저희 결집이 사실 쉽지 않았고 물론 지금 이제 그걸 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런 정도의 갈등은 없었거든요. 뭐 물론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이제 사소한 말싸움이나 갈등은 다 있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은 사실 정권 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열망이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 단위 선거를 지금 4번째 졌잖아요. 네. 총선, 대선, 지방선거 또 총선을 패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층이 느끼는 것은 굉장한 반발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홍준표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저는 단일하게 뭉치는 거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박 교수님 지적하신 어떤 2030 세대의 특징, 특성 이런 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30 세대가 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해석을 하기가 되게 힘든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홍준표 후보가 아주 2030 세대를 겨냥해서 특화된 무슨 공약을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재밌다, 뭐 시원하다, 뭐 이러면서 감성적 지지를 했던 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러면 그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 예.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이준석 대표하고도 이제 만나서 이제 아마 이제 오늘 청년의 날 행사에도 참여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청년들에게 더 다가가긴 행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2030 세대를 저 국민의힘의 그 윤석열 후보가 확실하게 지지층을 확보해야 이번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은 분명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준표 전 후보죠.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을 비롯한 다른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이 크게 잡음 없이 선대위의 어떤 일정 역할이나 그 추후에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은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렇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든 뭐 이번에 사실 좀 많이 좀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이 이제 헌식장처럼 나를 버렸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그 계속 이 보수당에서 26년 동안 해오셨던 분이고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밀알이 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실 거라고 보고 또 뭐 유승민 후보도 이번에 사실 정책 전문가로서 상당히 그 국민들에게 인상 깊었고 특히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각종 토론회에서 정말 논리력이나 여러 가지 지식적 측면에서 차차기의 어떤 미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던 후보인데 이런 후보들이 저는 단일하게 대우를 형성해서 빠른 속도로 선대위 구성에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도층, 청년층, 2030 세대 표심이 굉장히 중요해진 선거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행보를 계속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경북대 연설을 한 후에 오늘은 또 장안구에 있는 청년주택을 방문했는데 실제로 2030 세대 중도층의 표심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윤석열 대 이재명을 비교를 하자면 누구에게 좀 더 쏠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2030은 아직도 결정 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이제 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이번 경선과 그 다음에 이준석 현상 그리고 이어서 이뤄진 홍준표 후보의 그 지지율의 그 끝없는 상승세 이런 것들 이면에 2030 세대가 있다고 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윤석열 후보가 온전히 그 인심을 바람을 담아낼 수 있느냐? 그럼 거기에는 물음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그럼 이재명 후보는 이걸 받아낼 수 있느냐? 저는 아직도 미지수라고 봐요. 2030 세대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부터 올해 내내 야권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었던 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대 청년들에게 지지율이 꽤 높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논란으로 특히나 2030 여성 지지층에게 지금 좀 등이 좀 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 대선은 과거에 있었던 진영 논리가 그대로 들어가고요. 플러스 세대 대결. 40, 50 세대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60, 70 세대는 윤석열 후보 지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양강 후보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소위 찌글 후보가 없다라고 하는 무당층 플러스 2030 세대가 결국은 이번 대선에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2030 세대를 잡아야 되는 거는 아까 제가 윤석열 후보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후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뭐 누가 더 약점을 갖다가 덜 보이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도덕성 검증이 이제 양당 간에 치열하게 양 후보 캠프 간에 이제 벌어질 건데 거기서 치명상을 입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2030 세대에게 지난 5년간 보여주지 못했던 앞으로 5년에 대한 비전을 갖다가 누가 더 잘 제시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대선은 2030 세대에 대한 끝없는 구애 그리고 새로운 정책들 이런 것들의 대결이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틈을 파고드는 게 지금 제3지대에서 등판하는 주자들이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그리고 김동연 후보까지 지금 그런 중도층의 표심을 내가 사로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위력은 생각만치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정권 교체해야 되는 거고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단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중간 지대가 그 설당이 별로 없는 전 선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그 지역에 그 설당이 없는 것만큼 이제 그 지지율 자체가 예를 들어 3% 5%라도 이만큼 이제 철저하게 양 진영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가치는 더 커질 수 있다. 그 퍼센트는 작지만 혼자서 무언가를 그렇죠. 이룰 수는 독자적으로 없지만 뭘 할 수 없지만 캐스팅 보트의 역할은 캐스팅 보트 명확하다. 역할은 오히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예. 생각하고 오히려 1%, 2% 싸움이 된다면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3%가 아무것도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퍼센트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퍼센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안철수 후보든 심상정 후보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는 우선은 이제 선거가 진행되면서 본인이 최대로 본인의 지지층들을 결집해서 우선은 가능성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다른 진영에서도 뭐 단일화를 요구하든
어떻든 뭐 공동 정부를 요구하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가는 미지수다 이렇게 파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당사자들은 단일화 이야기에는 물론 선을 긋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단일화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물론 뭐 돼야 한다라는 부분은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은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는데 단일화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차피 양 진영에서 팽팽해져 갖고 그래서 단일화 없이는 승부가 어렵다라고 판단하면 사실 후보 입장에서 모든 거를 다 주면서까지 저는 단일화를 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이제 12월까지 쭉 이제 지지층을 결집해 나갈 텐데 그 동안에 안철수 후보라든가 심상정 후보가 무슨 특별한 어떤 모멘텀 없이 지금 지지율 수준으로 머물거나 혹은 뭐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제 치고 나가거나 이러면 사실 뭐 경미한 지지율을 갖고 있는 후보와의 단일화가 그렇게 부상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12월까지 과연 각 진영 주자들이 어느 정도로 자기 지지를 끌어모으느냐에 따라서 단일화 여부는 한 2월 정도나 가서 다시 거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장동 이슈,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이번 이 제3지대 단일화 변수,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후보들이 다 결정이 됐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 차차 저희가 또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정부와의 의견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막판에 당정 간의 기싸움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기싸움이라기보다는 입장 차죠.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중소상공인들 어렵게 진짜 그동안에 뭐 100%냐 80%냐 그 몇 달 동안 씨름하다가 간신히 88%로 맞춰가지고 지금 중소상공인들 두텁게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한두 달도 안 돼가지고 또 바꿔야 되는 거는 사실은 뭐 대통령 입장이나 이제 정권을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똑같지만 또 이재명 후보로서 본다면은 청년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뭐 세금 유예 문제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재명 표 공약의 핵심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니까 또 이게 필요한 또 대목이기도 해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걸 강하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거를 돌파해 내느냐 마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역시 이재명은 한다. 이재명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예, 이재명은 한다. 이재명은 한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이 말 꺼내놓고 만약에 정부와 제대로 조율을 못해서 못한다. 이렇게 되면 대선 과정에서 임을치명타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부와 또는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든 뭐 어떤 다양한 뭐 공중전을 통해서든 이 부분을 저는 이 얘기를 꺼냈으면 안 꺼냈으면 괜찮은데 얘기를 꺼낸 이상은 승부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에 이재명 후보 같이 입을 치명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이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또 민주당도 적극적인 노력을 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크게 어떤 입장은 아닌데 굉장히 좀 중간에서 좀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은 전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고 예. 이 상황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네. 그런 심사 과정에서 저는 어느 정도 좀 당청 간에 조율이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 예산 늘리는 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이재명 지사의 방금 말하신 것처럼 이재명은 한다 이런 부분을 꺾으면 또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걱정일 텐데 그 예산을 곳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작정 또 열어줄 수도 없는 이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뭐 곳간에 뭐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상 좀 전혀 그 앞뒤를 재지 않고 던지신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에서는 지금 본 예산 심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본 예산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604조 4천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이제 냈어요. 근데 국회는 이제 그걸 갖고 어제부터 심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 이걸 끝내야 돼요. 예산 통과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604조 4천억에 대해서 심사를 하려면 우선 이제 감액 심사를 우선 들어간단 말입니다. 감액 심사를 한 다음에 이제 또 증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액을 하려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지금 그 본인이 생각할 때 100만 원 정도 나갔어야 되는데 덜 나갔다. 그래서 30에서 50만 원 정도 더 줘야 된다. 그러면 그 돈이 한 15조에서 한 25조 정도 예상되는데 그러면 604조 예산안 중에서 25조를 어떻게든 어디서든 잘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각자 각 지역구에 자기들의 지역의 공약들이 있는 겁니다. 수건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별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있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향했던 여러 가지 대통령이 얘기했던 언급했던 각각의 그 정책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요. 이런 게 다 들어가서 604조 4천억이 만들어진 건데 이걸 어디를 잘라내서 25조의 공간을 만듭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느닷없이 그렇다고 추경을 한다? 지금 이미 추경을 올해 6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 5차 재난지원금까지 다 했고 손실보상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본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지금 추경을 지금 11월인데 추경을 또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대장동 이슈를 덮기 위해서 막 던진 거라 저는 이게 민주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가 얘기했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이건 프로세스상 말이 안 되고 저는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또 후보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또 완전히 거절할 수는 없을 테고 네. 그러면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어떤 면을 살려주는 정도에서 뭐 예산을 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대로 하면 15조에서 25조인데 그러니까 100만 원인데 그거보단 금액을 낮춰서 좀 낮춰서 어떻게 예산을 비목도 없습니다. 근데 비목도 새로 형성해야 되는데 새로 해서 좀 체면을 살려주는 방법 아니면 이거는 그 올해 본 예산 통과하고 내년 초에 바로 추경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타협하는 안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